최근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 히타치가 백색 가전, 냉장고, 세탁기 같은 생활가전 사업을 완전히 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본세가 다시 한번 출렁였습니다. 이는 한시대를 풍미했던 가전왕국의 마지막 빗장이 풀렸다고 표현되는데, 기존에도 많은 기업들이 해외에 매각되었음에도 일본 사람들에게 이 사건이 유난히 충격적인 이유에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깊고 구조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과거 1980년대 말 해외여행이 드물던 시절 일본에 가는 지인에게 사람들이 꼭 부탁하던 어떤 물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코끼리 밥솥으로 불리던 조지 루시의 밥솥이었죠. 뛰어난 내구성과 성능으로 무장한 메이드 인 재팬의 가전제품은 당시엔 전세계 모든 가정의 선망의 대상이었고, 특히 조지 루시는 압도적인 품질로 밥통이 필요한 전세계 국가를 장악한 세계 최고의 브랜드였었죠. 하지만 이후 이런 양상이 바뀝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 중국의 저가 브랜드가 점유율을 차지하기 시작하더니 2010년경 이후에는 프리미엄 밥솥을 쿠첸과 쿠쿠가 장악하기 시작하면서 완전한 역전현상이 벌어지고 말았죠. 사실 이런 현상은 밥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일본의 유명 양판점에선 TLC의 보급형 TV나 LG의 프리미엄 TV가 가장 눈에 띄는 곳에 놓여있을 정도로 일본산 가전은 맥을 못 추고 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일본산 브랜드가 해외 기업에 팔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히타치가 팔리는 것은 유난히 화제가 될 수밖에 없죠. 이를 이해하려면 단순히 가전 시장의 흐름만이 아니라 일본 산업의 역사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일본 경제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사람들의 생활 수준은 나아졌고, 이에 일본 내 가전 시장은 급격히 성장합니다. 그리고 일본 기업들은 해외에 진출하기 위해서 기존 제품보다 더 싼 제품에 특별한 기능을 끼워넣는 전략을 취했죠. 한예로 소니는 80년대 중반 아날로그 조작으로 비디오를 프레임 단위로 둘러볼 수 있는 조고서트를 일반 소비자에게 최초로 보급했습니다. 원래 방송 편집자를 위한 이 기능은 방송을 편집, 녹화하고 싶은 욕망 있는 소비자에게 크게 어필했죠. 이런 식으로 일본의 가전은 기존 제품의 기능을 덧붙이며 성장했는데, 문제는 초창기의 저가 제품과는 달리 일본의 브랜드가 인정받으면서 고가 제품이 되면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원인 중 하나는 온갖 쓸데없는 기능이었죠. 예를 들면 대부분의 소비자는 세탁기에 세탁, 탈수, 헹군만 쓰는데, 일본산 제품에는 여러가지 세탁 코스는 물론 여러 종류의 세제를 혼합하여 투입하는 기능을 도입하거나, 또는 냉장고에는 자동 재빙 기능을 넣는 식이었죠. 전자의 경우에는 잦은 고장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고, 후자는 물의 석회질이 많아서 수돗물을 안 마시는 유럽 국가에게는 전혀 필요없는 기능이었습니다. 즉, 일본 가전은 주력인 내수 시장에서 등장하기 위해서 제품에 여러가지 기능을 붙여가면서 성장하려 한 것이죠. 이를 일본 내수 시장에만 집착하다가 세계로부터 고립된 갈라파고스화 현상, 재팬에서 제1을 딴 잘라파고스 현상이라 부릅니다. 왜 일본 기업들은 새로운 제품의 개발을 포기하고 기존 제품의 기능만 부숴가면서 성장한 것일까요? 일본 기업들의 이런 변화 요인은 복합적입니다. 첫째, 일본은 거대한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었고, 소비자들은 품질과 기능에 대한 요구 수준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들은 이러한 자구 소비자들의 기능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러가지 사소한 기능까지 추가하면서 제품을 차별화했는데, 나중에 이게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다는 걸 알았지만 이제부터 빼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내수시장 고객들에게서 외면받게 되니까요. 문제는 일본 내에서의 경쟁도 치열했고, 해외에서는 선두 브랜드가 있어 가격을 마구잡이로 올릴 수는 없었기에 일본 기업들은 최첨단 기술에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은 기존 기술에 투자하는 점진적 혁신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소프트웨어 부족. 이는 백색 가전보다는 흑색 가전에 더 큰 타격을 준 것으로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일본 기업들의 강점은 정교한 제조 기술력과 부품 조립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들은 이를 갈고 닦으면 해외 기업들이 이를 따라오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 중국, 대만이 낮은 인건비로 치고 올라가면서 가성비 제품으로 시장을 집어삼키기 시작하면서 일본 제품의 점유율은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고, 또한 미국발 IT 혁명, 서비스 산업 혁명이 시작되면서 2000년대 이후에는 가전에도 소프트웨어와 플랫폼 기술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의 표준화가 일본의 발목을 잡았죠. 한예로 예전엔 핸드폰마다 OS가 제각각이었지만 지금은 OS의 종류가 애플 그리고 구글의 것뿐이죠. 이런 시장에서 삼성, 화웨이 등은 핸드폰 시장에서 급성장한 반면 하드웨어 개선함에 집중했던 일본 기업들은 시장에 뛰어들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셋째, 일본 기업의 특성. 일본의 대기업들은 수십 개월에 대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부품부터 완성까지의 모든 과정을 계열사 내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소니조차 회사가 흔들리기 전까지 플레이스테이션을 계열사 내 조직으로만 조립했으니 오히려 외부 업체의 부품들을 끌어다 조립하는 닌텐도 같은 기업이 희한한 사례였죠. 이런 수직 계열화는 자체 기술 보호에는 유리했지만 외부 기업과 협력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하는 것에는 불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계열사이므로 부품 가격을 크게 깎기는 어려울 테고 외부 기업의 플랫폼을 쓰는 것은 아예 꿈도 꾸지 못했죠. 이러니 가격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종합하자면 최고 기술력의 일본 기업은 거대한 내수 시장과 하드웨어 중심의 기업 문화 때문에 해외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된 겁니다. 해외 기업을 이기기 위한 기술 개발보다 내수 시장에서 차별화하기 위한 기능 경쟁에만 몰두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여파는 일본 시장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펀더멘털이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일본은 30년간 성장하지 않은 국가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디플레이션과 소비자 임금인데요. 디플레이션, 즉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제품을 팔던 가격에 계속 팔아야 한다는 거지요. 문제는 아무리 부품을 일본 내에서만 만든다고 해도 결국 원자재는 해외에서 수입을 해야 하는데 수입하는 원자재는 당연히 가격이 계속 오른단 말이죠.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데 제품 가격을 고정해야 한다면 방법은 딱 하나, 원가 절감 뿐입니다. 일본 기업들이 이 시기부터 무리한 단가 인하에 들어가면서 제품의 품질은 점점 떨어지고 고장도 잦아졌고 AS에 대한 투자를 줄이면서 일본의 자랑이던 고객 우선주의 AS가 점점 무너져갔고 이런 상황이니 기술 개발로 인한 제품 성능 향상은 꿈도 못 꾸게 되었죠. 이는 기술 개발에 투자할 여력은 있지만 일본 내 AS망에 큰 투자를 할 수 없는 해외 기업의 좋은 일이었습니다. 즉 1990년대 초 버블 경제 붕괴 이후 시작된 장기 불황은 일본 기업들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죠. 모험적인 투자를 통한 성장 대신 리스크가 적고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에만 집중하게 된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파나소닉의 아쿠아 매각이죠. 2009년 파나소닉은 산요를 인수합니다. 이유는 PB 등에서 한국에 빼앗긴 주도권을 찾기 위해서 앞으로 스마트폰이나 전기차 등에 사용되는 배터리 사업을 인수하려던 것인데요. 하지만 이때 리먼 쇼크의 영향으로 인해 엔고 현상이 발생했고 워낙 다른 기업 문화 때문에 시너지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 삼성 SDI가 파나소닉을 치고 리튬 전지 1위를 차지하죠. 문제는 이때 파나소닉이 산요를 인수하기 위해서 일본 시장 1위의 신뢰 브랜드인 백색 가전 아쿠아를 2010년에 중국 하이얼에 매각한 겁니다. 이는 일본 가전 산업에 큰 영향을 준 사건이었죠. 일본은 잔라파고스 국가인 만큼 해외 기업이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이얼이 아쿠아를 인수하면서 저가 중국제 가전제품의 일본 진출 교두보가 열리게 되었죠. 기존 일본 회사들이 만들던 가전만 계속 만든다면 하이얼은 1인 가구가 늘어나던 일본의 사회 현상에 착안하여 독신자를 위한 오리지널 소형 가전을 일본 시장에 판매하기 시작했는데요. 아무래도 1인 가족, 딩크족은 대형 가전이 필요 없기도 하고 당시 일본 총무성 통계에 의하면 이미 1인 가정이 30%를 넘어간 상황이라 하이얼의 일본 시장 침투는 상당히 빠를 수밖에 없었죠. 즉 중국 기업은 아쿠아란 브랜드 덕분에 철옹성이던 일본 시장을 간단히 공략할 수 있던 겁니다. 이러자 일본의 거대 전자기업들은 선택과 집중이란 이름 아래 수익성이 낮아진 백색 가전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기 시작했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파나소닉의 아쿠아를 시작으로 2016년엔 도시바가 중국의 메이디에게 같은 해 샤프를 홍하이가 인수하여 자회사로 만들었으며 2020년 12월 히타치는 이미 해외 가전 사업을 터키의 아르첼릭에 매각했었죠. 이렇게 한때 세계를 이끌던 일본의 가전 사업들은 하나 둘씩 해외 기업들에게 팔려나가기 시작합니다. 현재 일본의 가전 사업은 해외 기업들에게 이미 다 잡아먹힌 상황이죠. TV 시장의 경우 2024년 3분기 기준 중국 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50%에 육박하고 있으며 세탁기 수입액의 88.2%, 냉장고 수입액의 62.6%를 중국산 제품이 차지할 정도로 일본에서 중국 가전 제품의 비중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히타치까지 팔린다니 난리가 난 거죠.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이를 인수하는 기업이 한국의 기업이란 겁니다. 한국 기업은 히타치를 인수할 이유가 있지요. 왜냐하면 중국이 아쿠아를 인수한 덕분에 일본 진출에 성공했거든요. 삼성은 2007년, LG는 2010년에 일본 시장에 벽을 뚫지 못하고 백색 가전 사업에서 철수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LG는 2012년에 프리미엄 가전을 중심으로 일본에 다시 들어갔지만 아무래도 핵심은 보급형 시장이라 한국산 가전은 판매량 톱10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하는 등 영향력은 아직까지 미미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히타치를 한국의 어느 기업이 인수한다면 비록 3위 업체이긴 하지만 일본 시장에 교두보를 여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일본의 입장에선 이게 좀 복잡한 사안이에요. 일본은 과거 경제 발전을 국가 주도로 한 나라고 아직도 여러가지 기업 정책은 관료가 주도할 정도로 정부의 역할이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2016년에 샤프를 매각할 때 삼성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홍하이, 폭스콘에 매각했던 것인데요. 그만큼 일본 정부와 경단련은 한국 기업이 일본의 인프라를 인수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거래에서 삼성과 LG의 이름이 나온다는 것은 현재 일본이 더 이상 그런 걸 따질 상황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한 한국산 가전이 본격적으로 잘라파고스 일본을 공략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한 겁니다. 중국도 모자라 한국 기업에게 일본 시장이 잡아먹히는 상황. 이를 일부 사람들은 일본 기업의 몰락이라 표현하지만 앞에서 파나소닉과 산요의 경우란 모를까? 이를 모두 몰락이라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예전에 가전 사업을 매각했던 히타치는 그들의 핵심 역량인 모터와 전력 제어 기술을 바탕으로 영국의 고속철도 시스템을 수주하는 등 사회 인프라 중심의 B2B 기업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한 소니는 한때 최고였던 TV 시장에선 삼성과 LG에 밀려난 지 오래지만 스마트폰의 필수품인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 기업이 되기도 했지요. 즉 일부 기업은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했지만 일부 기업들은 더 나은 도약을 위해서 전략적 전환을 한 겁니다. 정리해보죠. 가전왕국 일본의 시대, 세계 최고 일본 제조업의 신화는 저물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는 일본 제조업의 끝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시장에 적응하기 위한 체질 개편으로 볼 수 있겠죠. 사실 기업사를 보면 영원한 기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잘 나가기만 한 기업도 없고요. 그러니 어쩌면 일본의 어떤 기업이 다시 세계시장 1위에 우뚝 설 수도 있고, 어쩌면 한국 기업이 일본 가전시장 1위를 할 수도 있겠죠. 히다치의 인수는 이런 모든 함의를 담고 있기에 일본 사회에 유난히 큰 충격을 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지식으로 세상을 보는 이 채널의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 바랍니다.